흑색 화약을 구성하는 성분은 질산칼륨, 숯, 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약 제조법을 담은 신전자 초방을 보면 제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한 염초 한 근, 버드나무 숫세냥, 유황 한 양내돈을 섞고 쌀뜨물로 반죽하여 방아로 한나절을 찧어 떡과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 이것을 질량비로 계산하면 대략 78대 15대 7 정도의 조성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와 환경에 따라 조금씩 그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전자 초방보다 먼저 출간된 신기 비결을 살펴보면 신전자 초방의 배합 비율에 비해 질산칼륨의 비율이 낮고 수채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각각의 성분들의 배합 비율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산칼륨은 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연료인 숯이 빠르고 강하게 연소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질산칼륨, 즉 염초의 가장 중요한 화학작용입니다. 다음으로 황은 낮은 온도에서 쉽게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숯과 질산칼륨의 반응을 촉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연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목탄, 즉 수층 연료입니다. 산소와 반응에 급격히 연소하며 고온 고압의 기체를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의 흑색 화약의 조성비와 위력은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색 화약 주요 성분인 질산칼륨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질산칼륨 자체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고 습기에 노출되면 사라지는 물질이다 보니 조선시대 화약의 위력이나 조성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화약의 다른 구성 요소, 흑색 화약의 연료에 해당하는 수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은 버드나무 숯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길 중국에서는 삼나무의 재를 쓰기 때문에 빠르고 맹렬한데 여기서는 버드나무 재를 쓰기 때문에 맹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나무가 있었을 텐데 왜 조선은 버드나무 숯을 사용했을까요? 이는 조선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수채 종류에 따라 화약의 폭발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세 라틴어권에서 편집 전승된 화약 관련 기록인 화염의 서를 보면 화약 제조를 위해 버드나무를 사용한다는 언급이 나오며 15세기 이탈리아의 대포 제조 명인이었던 반노초 비링구초는 1540년 그의 사후에 발표된 저서 피로테크니아에서 화약 제조에 적합한 수채 종류를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느릅나무, 오리나무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버드나무가 화약 재료로 각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은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에서 화재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김현성입니다. 오늘 실험 중 천자 총통급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안전하게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버드나무 숯을 사용한 화약 실험입니다. 질산칼륨, 황, 버드나무 숯을 75대 12대 13의 조성비로 만든 흑색 화약입니다. 총 중량은 30g입니다. 버드나무 숯으로 만든 화약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참나무 숯을 사용한 화약 실험입니다. 모든 조건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고 수채 종류만 버드나무 숯에서 참나무 숯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화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배 높여봤습니다.
삼나무 수치로 만든 화약은 좀처럼 발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화약을 쌓아서 다시 불을 붙여봤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발화가 성공했습니다. 기록처럼 수채 종류에 따라 화약의 폭발력이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목재유산연구소 이광희 소장님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재유산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이광희라고 합니다. 빠른 폭속을 위해서는 산소와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드나무의 경우에는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도관이 있는데 그 도관은 안이 비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버드나무의 경우 매우 많습니다. 또한 목재를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이 목섬유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매우 얇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참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세포가 비교적 크긴 하지만 그 수는 적고, 그리고 목섬유라는 세포가 매우 두껍습니다. 또한 이 참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탄닌이라고 하는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수지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물들이 이 산소와의 반응성을 매우 낮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속성수라고 하는 매우 빠르게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피가 도달하면은 그때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를 태워야 합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목재의 화학 성분이 감소하고 수분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매우 적은 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우 어린 나무를 저희가 화약으로 만들었을 때는 자란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또한 나이가 20살 또는 30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살이 찌면서 나이살이라고 하는 살이 찌듯이 목재도 내부에 심재라는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심재에는 다양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약으로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10년 이상 또는 심재가 만들어지기 전 약 25년 이하의 나무가 가장 적합한 나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우리가 화렵수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삼나무의 경우에는 바늘잎 나무라고 하는 침엽수라고 하는 수종에 포함되는데요. 이 삼나무 같은 경우는 가도관이라고 하는 세포가 95%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균일한 세포가 구성되어 있는 나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도관 세포는 안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얇은 세포로만 95% 구성되어 있는 삼나무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삼나무와 동일한 침엽수 수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나무가 그 예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삼나무에 비해서 이 가도관이라고 하는 세포가 비교적 두꺼운 편에 속하며 수지구라고 하는, 즉 상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송진이라는 재료를 내뿜게 되는데 그 내뿜는 세포들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약으로 우리가 수수로 만들었을 때 산소와의 반응을 좀 더 낮게 저하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침엽수로는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화학적인 화약의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삼나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수채 종류에 따라 발화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과학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실험을 통해 또 다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나무가 재료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나무인 것 같은데요. 앞서 기록에 등장한 중국 사람들이 말한 삼나무 숯과 버드나무 숯에 대한 언급은 1545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전자 초방은 17세기 후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역관 김진함이 중국을 왕래하며 어렵게 알아낸 화약 제조법을 기록한 이 책에서는 여전히 버드나무 숯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중국 역시 버드나무 숯을 사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미 16세기의 화약 재료로서 삼나무 숯의 특성을 알았을 텐데 이후에도 계속 버드나무 숯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이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화력조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최보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